바이오 제약주 연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이달 신한금융투자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바이오 제약 업종 하면 대표적인 뭐 내수 관련주기도 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수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업종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주가 흐름 한번 좀 점검해보고 갈게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 흐름 보신다면은 작년 상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주식이 좋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가 퍼포먼스 많이 낮았고요. 예. 그러다 다시 이제 연말 연초에 제약 바이오가 좋은 그림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제약 같은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의료기기나 이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숫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 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주가가 좀 좋았다가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고 기대치 못 미치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예전부터 계속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제 진폭도 조금씩 찾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의 체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적인 정책 관련 업종이기도 해요. 예. 정부 정책의 뭐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제약 업종 또 정부의 진흥책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업종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정책의 변화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최근 가장 컸던 뭐 정책 리스크는 2012년도 이제 정부 이제 일괄 약관이 나로 이제 제약업체들이 2012년, 13, 한 2년 정도 많이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정부 이제 약관이나 정책들이 한 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봤었는데 막상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이제 그런 이제 정책 리스크들이 조금 더 완화됐던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약주에서는 이제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는 부분들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원격 진료 부분들이 계속 밝히고 있고, 그리고 엊그제 나왔던 이제 뭐 다부처의 이제 유전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말씀이 나왔으니까 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주가 측면에서 관심이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원격 진료라는 게 뭐고 또 우리 실생활에는 어떻게 그 나타날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원격 진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 또 실수요자로서 볼 수 있는 관점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원격 진료가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각 동네 이제 의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되고 또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기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도시나 이렇게 큰 데 사시는 분들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격 진료라는 의미 자체가 동네 이제 주위에 병원에 가기 힘든 도서 상간 벽지라든지 아무래도 좀 특수한 지역들 그런 데 환자들 그런 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 볼 수 있겠지만 큰 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뭐 바로 이제 지척에 깔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에 동네 의원들 그리고 병원들이기 때문에 시수자 측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면 그 진료가 줄어들면서 처방전이 좀 남발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약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뭐 처방전이 남발된다면은 아무래도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이니까 제약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 큐가 증가하는 부분들이니까 호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원격 진료의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대면 진료를 통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정확한 진단이 조금 불가피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런 이제 책임 소재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져야지만이 아무래도 뭐 정부 쪽에서도 뭐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본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노드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정말로 실생활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원격 진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자면 뭐 원격 진료가 지금까지는 뭐
그 아직도 가야 될 길, 로드맵이 아직 길게 남아있기 예. 때문에 제약업종의 치과적 영향은 아직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자,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예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보면 세계 1위 하고 있는 게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업종으로도. 근데 이 제약업만은 사실은 세계 1위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많고 사실 순위를 매기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그 선진 시장으로 진입하기 좀 요원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야, 세계 1위를 경험했던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제약업을 좀 하면 그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그 선두권에 진입하는 그 기간을 좀 확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 좀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그런 시도들이 좀 있습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제 LG생명과학이라는 이제 업체를 통해 가서 계속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신수종 사업이나 뭐 원액 성장 동력 하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헬스케어 이제 바이오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향후 이제 먹거리로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부분을 꽂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IT 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제품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품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한 2, 3년 걸려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형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시설 투자나 뭐 광범위한 연구 데이터 할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런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LG 같은 부분 좀 예전부터 있었지만 삼성이 이제 들어온 지 한 2, 3년 정도 되었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은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환경 변화는 아무래도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벤처기업 중심으로 그 진용이 짜져 있는 바이오 업종하고요. 기존 이제 상장사 중심으로 돼 있는 제약 업종하고 좀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보면 야, 이런 기술은 정말 상용화만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상용화 단계에서 그냥 대부분의 경우가 또 자본의 뭐 그 부족이라든지 또 투자 여건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제 장애를 그 못 넘고 이제 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기존의 제약 업체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또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만 또 이렇게 전념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진용이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폭발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상생의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던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벤처 같은 부분들 정말로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기술이 잘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큰 제약업체들이 이제 기술을 가져오면서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벤처 같은 부분들은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기 기술을 큰 업체들이 받아와서 이제 자기들의 풍부한 자금으로 임상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마케팅까지 한다면은 즉 신약 개발의 이제 밸류 체인에서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조금씩 각자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바이오 벤처 같은 부분들도 많은 기술이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비진한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자본이 이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가 가도기적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바이오 개발하고 있는 벤처 입장에서는 좀 더 기술에 대한 진전 부분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위 업체들은 그런 이제 똘똘한 기술들을 가져와서 이제 상용에 대한 로드맵들을 잘 가져간다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바이오 업계들의 이상이 역량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T라든지 뭐 자동차를 이런 게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 제약 바이오는 또 사람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제약 바이오도 좀 세계적인 수준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만성질환 앓고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또 수입 약품 이런 것들이 또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생각이 우리 제약 업체들이 옆 나라 10몇 억이나 되는 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쪽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국내 제약업체들의 수출 비중은 한 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15%도 2000년도 중후반에는 한 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게 좀 먼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IT나 자동차 같은 부분들은 해외 진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연한 부분들은 각국의 규정과 허가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예. 그런 이제 허가 장벽을 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실정, 즉 그 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이제 임상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의 자본력 가지고는 선진시장 진출이 조금 더 요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해외 쪽에서 선진시장에 임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한 2, 3년 지나서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한두씩 나와가지고 성공 사례가 나와준다면은 아무래도 해외 진출은 좀 더 촉진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올해하고 내년 정도가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군요. 정책 네. 그 자금이 이제 해외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든지 해외 세일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해외 제약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인수하는 자금들 같은 것들 좀 지원하겠다 네. 이런 발표도 있던 걸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조만간에 좀 과실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제약업체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게 뭐 대중화된 이 약들을 잘 유통하고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신약을 언제쯤 우리가 개발해내고 또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주요 메이저 업체들의 신약 그 개발 진척도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개별 기업별로 조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국내 업체들의 이제 신약, 즉 한국식약청의 신약 받은 게 99년도가 최초였습니다. 예. 99년 1호 신약이 나오고 지금 현재 한 25 신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내에서. 예. 한 15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한 20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연평균 한두 개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예. 과거에 나왔던 신약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연구실 수준의 신약. 네. 어떻게 보면 상업적 많이 실패를 했었죠. 그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약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한 10년 정도 약을 만들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눈높이에 맞는, 즉 국내 의사들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약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축적이 된다면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현재 보게 되면 올해 뭐 하반기에 이제 동아 ST의 차세대 항생제가 2003년 LG 생명과학의 팩티브에서 두 번째로 FDA 신약 승인이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제 한 2015년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녹십자의 이제 혈액 제제가 미국에서도 또 승인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국내 제약업체들의 이제 선진시장 진출이 뭐 올해 내년부터는 한둘씩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국내 쪽에서 한 10년 정도가 역량들이 많이 좀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례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그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제약업의 다 전문가는 아니시니까요. 네. 신약을 하려면 전임상이 있고 1상, 2상, 네. 3상 이렇게 네. 그 순서를 거치잖아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신약으로 인정된 한국 식약청에서 인정된 신약이 만약에 미국의 FDA라든지 이런 쪽의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네. 그 절차를 다시 다 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사안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임상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한 2상과 3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국내 신약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 3, 3상 정도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임상에 대한 사례 수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돈이 뭐 몇천억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상업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결국은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팔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마케팅 파트너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현지의 영업망을 갖춘 업체들한테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기술 이전을 기술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적인 마케팅 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한 부담이 크고 아직까지는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결국 국내 업체들 어느 정도 뭐 초기 정도 임상하고 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해외 업체들한테 기술 이전하는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임상 후기로 가면 갈수록 2상, 3상 갈수록 많은 비용. 그리고 막상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기술 이전 쪽에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결국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많은 작업이 좀 축적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직접적으로 임상을 끝까지 진행하고 현재 어느 정도 영업망을 갖추면서 직접 세일즈도 가능한 시기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뭐 신형이라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사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평가신 것 같아요. 자, 제약업이 유망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만 하더라도 뭐 매 끼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 약을 이제 복용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수명이 이제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약 산업은 계속 좀 영세하다라는 표현 계속 해주신단 말이죠. 이 영세성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TV 틀면은 광고도 많이 나오고 또 제약회사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한데 업종 담당자 모실 때마다 아직 우리 제약 산업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1위 업체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위 업체 기준으로 매출액 1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1조. 즉 국내 제약업체 상위 10대, 국내 상위 10대 업체가 전체 국내 제약 시장의 30%를 MS의 시장 점유율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제약 시장 규모는 세계 한 13위, 14위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다 보니까 즉 상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약가 제도라든지 리베이트 건제 방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리베이트에 의존한 경쟁력 없는 영세 업체들이 자연 도태를 통해 가지고 즉 연구개발 중심의 상위 업체들이 좀 더 편하게 이제 연구개발이 통한 이제 신약 가지고 즉 제품의 차별화 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규제가 당장 뭐 실효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2, 3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양은 좀 닦이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한 3년, 5년 지나게 되면 지금 상위 업체들의 MS는 조금씩 늘어날 테고 즉 상위 업체 MS 늘어난다면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상위 업체들의 체력들이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결국 연구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시발점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리베이트 근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의 대형화를 방해하고 있는 그 작은 업체들의 어떤 리베이트 관행 이런 것들이 대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세계 1위 업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 1위 업체 매출액은 100조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1위에 비해서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너무 많이 난립해 있는 거죠. 아니, 국내 제약업체들이 한 50개 정도만 된다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 5분의 1로 업체 수가 줄는 부분들이니까 그만큼 이제 파이가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너무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습니다. 대부분 영세 업체들은 제네릭을 통한 그로서들의 친밀 통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하나가 있으나 뭐 100개가 있으나 크게 부가지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면 된다면은 상위 업체들도 조금 더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영세 업체들 하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차별화된 품목이 있고 기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보다는 이제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요자는 영업들이 좀 가능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메이저 업체 중에서 저희가 투자가 될 텐데 상장사는 이제 규모가 좀 있을 테니까 그 회사들 중에서도 제약 또 바이오 업종에서 연구원님이 오래 두고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업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현재 뭐 제약주 중에서는 이제 종군당하고 이제 동아스트를 이제 뭐
탑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건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회사의 이제 체력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성이라든지 영업이익 경우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이제 2월 달에 정건당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국내 신약이죠? 네, 국내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좀 잘 팔린다면 정건당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우려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뭐 해외에서 미국에서 하반기에 이제 미국 임상 인상 정도로 이제 고도 비만 치료제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정건당이 이제 뭐 상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건당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한 2, 3년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이제 분할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잡음도 좀 많았었고, 작년도 뭐 세무조사에 대한 뭐 손실도 이제 크게 났던 부분들. 어떻게 보기에도 올해가 이제 진정한 분할 원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 해소 국면이다. 예, 그렇다면 결국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 한 3분기나 한 4분기 정도 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이제 특허 신약이 허가받는 부분들. 국내로 보게 되면 2003년도 LG생명 가게여서 이제 2호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동아 ST의 신약 가치나 해외 쪽에서 매출을 많이 좀 견인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이달 신한금융투자연구원하고요. 바이오 제약업체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바이오 제약이 성장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여지껏 우리 제약업체들의 대형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베이트 관행이라든지 이런 그 영업 방식이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아무래도 세계 수준의 제약업체 쪽으로 쭉 갈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요. 올해 두고 저희들이 좀 봐야 될 업체로는 종군당하고 동아 ST를 꼽아주셨는데 공이 다 신약 그 재료가 있고요. 두 업체 다 미국에서의 신약 그 진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